여기는 마음쉼터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지친 하루 곁에 작은 쉼표 하나 놓아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에게 주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닌 또 다른 요구뿐이었던 순간. 심지어 당신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까지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박영숙, 올해 67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과 함께 외동딸 수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녀를 엄마 같은 선생님이라 불렀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그들은 수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일했고 주말에도 학교 일로 바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너 좋은 대학 보내줄 수 있어. 그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영숙 씨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식 날 영숙 씨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위 민호는 성실해 보였고 딸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건 수진이가 결혼한 지 2년 뒤였습니다. 59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영숙 씨. 퇴직을 앞둔 시기였지만 그녀에게 슬픔을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 손녀 지윤이가 태어났으니까요. 할머니, 지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복직해야 해서요. 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얘네가 살지. 그렇게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오직 딸과 손녀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영숙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딸네 집으로 출근합니다. 지윤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유치원 버스에 태웁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다시 지윤이를 데리러 갑니다. 수진이가 퇴근할 때까지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회사 다녔겠어요. 딸의 감사 인사에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이렇게라도 도와줘야지. 하지만 도움은 점점 더 큰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느 날 사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사실은요, 전세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요. 은행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고 장모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빨리 갚을게요. 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이미 딸 결혼할 때 보탰고 남은 건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눈빛과 딸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요. 정말 빨리 갚을게요. 영숙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너희끼리 꾸려나가야 해. 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 한편에선 이미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이번 달에 꼭 그런데 지윤이 학원비 좀. 영숙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연금에서 30만 원씩 생활비 보조를 시작했습니다. 손녀 얼굴이라도 자주 봐야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 마음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부모님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잠깐 뵙고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영숙 씨는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 공손했습니다. 커피도 직접 타왔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모님, 사실은요,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영숙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친구가 IT 스타트업을 하는데 초기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시장성도 좋고 3년 내 상장 가능성도 있대요. 제가 2천만 원만 투자하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진짜 기회예요. 성공하면 그동안 빌린 돈도 다 갚고 장모님 노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숙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민호야. 네, 장모님.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민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연금도 나오시고. 연금은 내가 살아가는 생활비야. 그리고 지금까지 준 돈도 적지 않아. 그래도 장모님, 저희가 잘 되면 장모님도 편해지잖아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신은 그저 돈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영숙 씨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돈은 안 되고 내 차라도 쓸래? 2년 된 중고차였지만 영숙 씨에게는 소중한 발이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차 키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차는 돌려주지 않았고 빌린 돈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로부터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를 데리러 갔을 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엄마 민호 오빠가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엄마 연금 통장 잠깐만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될까? 뭐?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 지금 우리가 더 힘드니까 좀 쓰게 해줘.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딸의 목소리였지만 민호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혼자 사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 우리는 애도 키우고 집도 유지해야 하고. 그럼 난?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지. 그럼 생활비도 안 들잖아.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일주일 동안 영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손녀 지훈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딸 수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도. 영숙아, 너무 애들한테만 매달리지 마.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남편은 생전에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숙 씨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 좀 이상한 거 맞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친구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넌 평생 이기적이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 해. 자식이 부모 연금까지 달라는 게 말이 돼? 그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야. 그 말이 영숙 씨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착취. 그렇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민호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그동안 내가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해. 전세금, 생활비, 차까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 내 연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거야. 너희가 쓸 돈이 아니야. 빌린 돈과 차 정리해줘. 못 갚겠으면 그냥 갚지 마. 대신 이제 더 이상 내게 돈 얘기 꺼내지 마.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누르는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 후 민호가 차 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없이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만 나도 내 삶이 있어.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니까 이렇게라도 말하는 거야. 진짜 남이었으면 진작에 끊었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수진이도 실망 많이 했어요. 영숙 씨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아. 그 후 영숙 씨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과 사위. 영숙 씨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고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영수가 너 요새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련을 던집니다. 어느 날 저녁 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고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친구 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한데 수진이 연락처 좀 알려줄래? 그래, 딸한테는 알려야지.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발목 수술 받았어.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계단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걱정 마. 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주말에 갈게요. 주말은 3일 후였습니다. 영숙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67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언제까지나 부모 곁에 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부모도 자식에게 모든 걸 줄 의무는 없다는 것. 주말이 되어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이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침대로 달려왔고 영숙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것을. 퇴원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빌린 돈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절반이요. 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마련했어?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업을 좀 시작했고요. 민호의 얼굴엔 처음 보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입원하셨을 때 수진이가 많이 울었어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민호야. 네. 이게 끝이야. 이제 너희끼리 꾸려나가야 해.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나간 뒤 영숙 씨는 봉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며칠 뒤 영숙 씨는 탁구 모임에 복귀했습니다. 발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친구 순이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후회 안 해? 딸이랑 사이 서먹해졌잖아.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이제야 숨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67년 살았는데 이제 내 삶 좀 살아야지. 친구들은 박수를 쳤고 영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로만 살던 지난 세월. 이제는 박영숙으로 살아가는 시간.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기는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박영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삶에도 오늘 작은 쉼표 하나 놓여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